서울의 하늘 아래 가장 높은 곳에 불빛이 닿지 않는 낡은 옥탑방. 신대훈의 세상은 바로 그곳에 있었다. 사방의 벽은 온통 디자인 스케치와 원단 조각, 그리고 영감을 주는 사진들로 빼곡했다. 낡은 재봉틀 소리가 밤의 정적을 깨며 경쾌하게 돌아갔고, 그 옆에는 그녀의 유일한 재산이자 꿈의 조각들이 담긴 포트폴리오가 놓여 있었다. 24살의 신대훈. 그녀는 고아였고 찢어지게 가난했지만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의 손끝에서 태어나는 옷들은 단순한 의복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야기였고 감정이었으며 그녀가 살아온 삶의 증거였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있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패션 기업 셀레스트가 주최하는 신인 디자이너 공모전 셀레스트 드림. 1등에게는 셀레스트 정직원 채용과 함께 자신의 이름으로 캡슐 컬렉션을 런칭할 수 있는 말 그대로 꿈같은 기회가 주어졌다. 그녀는 며칠 밤을 꼬박 세워 완성한 마지막 드레스의 옷깃을 조심스럽게 다듬었다. 작품의 이름은 한여름 밤의 기억. 그것은 단순한 드레스가 아니었다. 어릴 적 돌아가신 어머니와 함께 시골 할머니 댁에서 보았던 밤하늘의 별들과 풀벌레 소리, 그리고 마당에 흐드러지게 피어있던 야생화의 추억을 한 땀 한 땀 수놓은 그녀의 영혼 그 자체였다. 은은한 빛을 내는 실크 원단 위로 섬세한 자수로 표현된 꽃들은 마치 살아있는 듯 생생했다. 드디어 끝났다. 대훈은 작품을 마네킹에 입혀놓고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보았다. 지독한 피로감이 몰려왔지만 그보다 더 큰 희망이 그녀의 심장을 뛰게 했다. 이 작품이라면 어쩌면 정말로 엘로렘의 삶을 끝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 지긋지긋한 아르바이트와 월세 걱정에서 벗어나 오롯이 디자인에만 몰두하는 삶. 그녀는 마감 시간을 확인하고 작품 사진과 디자인 컨셉을 온라인으로 제출하기 위해 컴퓨터를 켰다. 바로 그때 옥탑방의 낡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다연아 나야, 임세리. 대학 동기이자 그녀와는 정반대의 세계에 사는 여자였다. 유명 건축가의 딸로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을 다 가진 화려하고 자신감 넘치는 여자. 하지만 다은은 알고 있었다. 그 화려한 미소 뒤에 자신의 재능을 향한 깊은 질투가 숨어 있다는 것을. 어쩐 일이야, 이 시간에. 대훈은 애써 반갑게 웃으며 문을 열었다. 세리는 최고급 브랜드의 신상 트렌치코트를 입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유명 베이커리의 쇼핑백이 들려 있었다. 그냥 공모전 마감 다 되어가는데 잘 돼가나 걱정돼서 와봤지. 이거 먹으면서 해. 세리는 다정하게 말하며 안으로 들어섰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다은의 인사를 받는 둥 마는 둥방 한가운데 서 있는 마네킹의 드레스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 눈빛에 스치는 감탄과 질투를 순진한 대훈은 미처 읽지 못했다. 와, 신대훈, 너 정말 대단하다. 너무 아름다워. 세리의 칭찬은 진심처럼 들렸다. 하지만 그녀가 드레스에 다가서는 순간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커피잔이 실수로 기울어졌다. 뜨거운 커피가 다은의 작업 책상 위로 쏟아졌다. 어머, 어떡해. 미안해. 다은아, 괜찮아. 대훈은 비명처럼 소리치며 책상으로 달려갔다. 다행히 드레스에는 튀지 않았지만 중요한 스케치 몇 장이 젖어버렸다. 그녀가 허둥지둥 휴지로 커피를 닦아내는 그 짧은 순간, 세리는 아무도 모르게 자신의 휴대폰을 들어 드레스의 전체적인 디자인과 핵심적인 자수 패턴을 여러 각도에서 빠르게 촬영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서 다은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다. 정말 미안해. 내가 꼭 세탁비 줄게. 아니야, 괜찮아. 스케치는 다시 그리면 돼. 와줘서 고마워, 세리야. 세리는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서둘러 옥탑방을 떠났다. 문이 닫히자 그녀의 얼굴에서 착한 친구의 가면이 벗겨져 내리고 그 자리에는 차갑고 잔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날 밤 대훈은 무사히 온라인으로 작품을 제출했다. 후련함과 기대감에 부풀어
그녀는 오랜만에 단잠을 잤다. 자신의 꿈이 이미 도둑맞았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이틀 후 세상은 지옥으로 변했다. 다은아, 너 빨리 이거 좀 봐. 함께 사는 친구가 창백해진 얼굴로 휴대폰을 내밀었다. 그것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패션 전문 블로그였다. 그리고 메인 화면에는 충격적인 제목의 기사가 걸려 있었다. 신예 디자이너 신대훈, 유망주, 임세리의 작품 표절, 논란 양심을 팔아 꿈을 사려 했나.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대훈은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스크롤했다. 기사 속에는 임세리가 눈물을 글썽이며 인터뷰하는 사진과 함께 그녀가 자신의 독창적인 디자인이라며 공개한 스케치들이 첨부되어 있었다. 그것은 다은의 한여름 밤의 기억과 거의 완벽하게 동일했다. 핵심적인 야생화 자수 패턴까지도. 기사의 내용은 교묘하고 악의적이었다. 임세리는 가깝게 지내던 동기 신대훈에게 디자인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으며 아이디어를 공유했는데 그녀가 이렇게 뒤통수를 칠 줄은 몰랐다 하며 완벽한 피해자를 연기하고 있었다. 그녀가 다음보다 딱 하루 먼저 디자인을 등록했다는 사실이 그녀의 주장에 신빙성을 더해주었다. 순식간에 온라인 커뮤니티는 벌집을 쑤신 듯 들끓었다. 어쩐지 옷이 예쁘더라니 훔친 거였네. 가난한 게 자랑은 아니지만 양심까지 팔면 안 되지. 셀레스트는 당장 신대훈을 공모전에서 영구 제명하라. 악의적인 댓글들이 칼날이 되어 다은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그녀의 SNS는 비난과 욕설로 도배되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자신의 원본 스케치와 작업 과정을 찍은 사진들을 올리며 해명하려 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 이미 임세리가 뿌려놓은 가난한 천재를 질투하여 아이디어를 훔친 부잣집 딸이라는 프레임 대신 착한 부잣집 딸의 아이디어를 훔친 가난하고 야심만만한 도둑이라는 프레임이 대중을 지배하고 있었다. 임세리의 돈과 인맥이 만들어낸 여론은 거대한 파도처럼 다연의 작은 진실을 집어삼켜버렸다. 신대훈은 자신의 옥탑방에 홀로 앉아 있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희망과 꿈으로 가득 찼던 이 공간은 이제 차가운 감옥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자부심이었던 스케치들은 이제 그녀가 저지르지도 않은 범죄의 증거품처럼 보였다. 한순간이었다. 그녀의 꿈과 희망, 그리고 그녀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산산조각 나는 것은 잔인한 현실 앞에서 엘로렘은 그저 속수무책으로 울고 있을 뿐이었다. 표절 스캔들은 걷잡을 수 없는 불길처럼 번져나갔다. 하룻밤 사이에 신대훈이라는 이름은 파렴치한 도둑의 대명사가 되었다. 주요 언론사들까지 이 사건을 앞다투어 보도하기 시작했고 셀레스트 그룹의 홍보팀은 그야말로 초비상 사태에 빠졌다. 셀레스트 드림 공모전은 그룹의 긍정적 이미지를 제고하고 차세대 인재를 발굴한다는 취지로 시작된 가장 중요한 연례 행사였다. 그런데 이제 그 행사의 이름은 불공정과 추문으로 얼룩져 버렸다. 주주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쳤고 이사회에서는 당장 책임자를 문책하고 사태를 수습하라는 압력이 거세졌다. 바로 그때 폭풍의 눈과도 같은 고요함이 감도는 곳이 있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셀레스트 타워 최상층 회장실. 권지혁은 거대한 책상 앞에 앉아 방금 보고받은 PR팀의 재난 대응 보고서를 읽고 있었다. 그의 미간에 깊게 새겨진 주름과 얼음처럼 차가운 눈빛은 방 안의 온도를 몇 도는 낮추는 듯했다.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맞춤 수트, 흐트러짐 없는 머리카락, 그리고 그의 주변을 감싸는 압도적인 위압감. 그는 35의 나이에 대한민국 최고의 패션 제국을 이끄는 젊은 황제였다. 그는 천재적인 사업가이자 자신의 완벽주의에 털끝만큼이라도 흠집이 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무자비한 통제자였다. 그는 가난한 소녀가 누명을 썼다는 사실 따위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가 분노한 이유는 단 하나 이 추잡한 스캔들이 자신의 완벽한 왕국 셀레스트의 이름에 오점을 남겼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그의 세계에서 거짓과 무능
그리고 통제 불가능한 혼돈은 존재해서는 안 될 악덕이었다. 그래서 PR팀의 해결책이라는 게 고작 이거야. 권지혁이 보고서를 테이블 위로 던지듯 내려놓으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회의실의 모든 임원들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신다은이라는 참가자를 실격 처리하고 임세리에게는 유감을 표명한 뒤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다 꼬리 자르기인가. 회장님, 지금으로서는 여론을 잠재우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중은 이미 신대훈을 범인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홍보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여론나는 멍청한 대중의 비위를 맞추려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아니야. 나는 진실을 원해. 이 스캔들의 본질은 거짓말이야. 그리고 나는 내 회사 이름이 거짓과 연관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엄다 뭘 거야.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 문제는 내가 직접 처리한다. 그는 자신의 충직한 비서 안 실장을 호출했다. 안 실장, 지금 당장 신다은과 임세리 두 사람 모두 내 사무실로 데려와. 1분 1초도 낭비하지 마. 그의 명령은 절대적이었다. 1시간 후 권지혁의 광활하고 위압적인 사무실에 사건의 두 주인공이 들어섰다. 임세리는 최고급 의상과 완벽한 메이크업을 했지만 금방이라도 눈물을 터뜨릴 것처럼 슬픈 표정을 연기하고 있었다. 반면 신대훈은 며칠 밤을 샌 사람처럼 창백하고 초췌했다. 값싼 티셔츠와 청바지 차림의 그녀는 이 호화로운 공간 속에서 길 잃은 작은 짐승처럼 보였다. 대훈은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다. 패션업계의 얼음 왕자라 불리는 남자 잡지와 뉴스에서만 보던 권지혁이 바로 눈앞에 있었다. 그가 뿜어내는 차가운 아우라에 숨이 막힐 것 같았다. 권지혁은 어떤 안부나 서론도 없이 두 사람을 번갈아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맹수의 그것과 같았다. 임세리 애씨부터 말해보시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세리는 기다렸다는 듯 미리 준비해온 눈물과 함께 리허설된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가난하지만 재능 있는 친구를 안타깝게 여겨 자신의 아이디어를 공유해 주었는데 믿었던 친구에게 어떻게 배신당했는지. 그녀의 연기는 완벽에 가까웠다. 목소리는 슬픔으로 떨렸고 눈에는 억울함이 가득했다. 권지혁은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그녀의 말을 들었다. 하지만 그의 눈은 그녀의 미세한 눈동자의 흔들림 진실을 말하는 사람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아주 짧은 망설임의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고개를 돌려 다운을 보았다. 신다은 씨는 어떻습니까? 할 말 있습니까? 대훈은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거대한 권력 앞에서 그녀는 너무나도 작고 무력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입을 열었다. 아닙니다. 저는 훔치지 않았어요. 그건 제 디자인입니다. 제 어머니와의 추억이 담긴. 공포와 억울함에 목이 메어 목소리는 심하게 떨렸고 말은 두서가 없었다. 겉보기에는 누가 봐도 거짓말이 탄로난 범인의 변명처럼 들렸다. 하지만 권지혁은 다른 것을 보았다. 그는 임세리의 눈에서 잘 계산된 연극적인 슬픔을 보았고 신대훈의 눈에서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의 꾸밈없는 진짜 절망을 보았다. 거짓말쟁이의 절망이 아니었다. 진실을 빼앗긴 자의 처절한 절망. 그의 날카로운 직감이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이 사건은 보이는 것처럼 간단하지 않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큰 키와 압도적인 존재감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그는 두 사람을 향해 그리고 이 사건 전체를 향해 판결을 내렸다. 당신들의 눈물이나 이야기에는 관심 없어. 내가 관심 있는 건 오직 진실뿐이다. 셀레스트의 이름은 거짓과 함께할 수 없어. 그는 책상을 내려다보며 선언했다. 공모전 심사 및 결과 발표는 전면 보류한다. 셀레스트의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내가 직접 이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겠다. 그는 다시 고개를 들어 두 사람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살얼음판처럼 차가웠고 그 안에 담긴 약속은 섬뜩할 정도로 분명했다.
당신들 중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내가 반드시 밝혀낼 거야. 그리고 그 거짓말쟁이는 내가 직접 이 패션 업계에서 2번 다시 발붙이지 못하도록 만들어주지. 이제 내 사무실에서 나가. 사무실을 나온 임세리는 권지혁의 서슬퍼런 기세에 잠시 겁을 먹었지만 이내 자신감을 되찾았다. 증거는 자신에게 유리했고 집안의 배경이 그녀를 지켜줄 것이라 믿었다. 반면 신대우는 복도에 주저앉을 뻔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남자의 면전에서 신문을 당하고 협박까지 받았다. 온몸의 힘이 빠져나갔다. 하지만 그 깊은 절망 속에서 아주 작고 역설적인 희망의 불씨가 피어나는 것을 느꼈다. 그 무자비한 남자는 자신을 단죄하지 않았다. 그는 진실을 찾겠다고 약속했다. 모두가 자신에게 등을 돌리고 거짓을 진실이라 믿는 이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눈을 가진 그 왕자만이 처음으로 거짓의 껍데기 너머를 보려고 하고 있었다. 그것이 비록 자신을 향한 동정심 때문이 아닐지라도 권지혁의 선전포고는 빈말이 아니었다. 다음 날부터 그의 사무실은 거대한 전쟁지휘 본부로 변했다. 그는 자신의 가장 신임하는 안 실장 그룹 법무팀장, 그리고 최고의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로 구성된 소규모의 비공식 수사팀을 꾸렸다. 그의 수사 방식은 그의 경영 스타일만큼이나 체계적이고 무자비했다. 첫 번째 분석 대상은 임세리였다. 그녀가 제출한 모든 포트폴리오를 가져와 대학 시절 과제물부터 사소한 습작까지 전부 다 권지혁의 팀은 임세리의 과거 디자인들을 샅샅이 훑었다. 그녀의 디자인은 트렌디하고 세련되었지만 일관된 스타일이나 철학이 부족했다. 마치 여러 유명 디자이너의 작품을 교묘하게 짜깁기한 듯한 느낌. 하지만 이번에 제출한 한여름 밤의 기억은 그 수준을 월등히 뛰어넘는 독창적인 감성과 완벽한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었다. 이것이 첫 번째 균열이었다. 디자인 파일 분석 결과 보고해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가 모니터에 복잡한 코드를 띄우며 보고했다. 임세리 SC가 제출한 디자인 파일의 최종 생선길은 신다운 씨보다 하루 앞선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메타데이터를 분석해보니 파일이 유기적으로 만들어졌다기보다는 단기간에 여러 이미지 소스를 잘라붙여 급하게 완성한 흔적이 보입니다. 특히 핵심 자수 패턴 부분의 해상도가 원본 파일에 비해 미세하게 떨어집니다. 원본을 복제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권지혁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그는 안 실장에게 지시했다. 임세리가 주장하는 도용 시점의 알리바이를 확인해봐. 안 실장의 보고는 그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었다. 임세리 씨는 해당 시간에 청담동의 한 카페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공교롭게도 그날 그 카페에 CCTV가 고장이었다고 합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우연이 아니었다. 명백한 증거, 인멸의 시도였다. 권지혁은 이제 퍼즐의 절반을 맞췄다. 임세리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제 나머지 절반 신대훈이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차례였다. 그는 다시 신대훈을 소환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위압적인 회장실이 아니었다. 아무도 없는 중립적인 회의실. 그는 대훈에게 그녀가 가진 모든 것을 가져오라고 지시했다. 원본 스케치북 영감의 원천이 된 자료들, 1000조각 샘플까지 전부. 대훈은 여전히 그가 두려웠지만 이제는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알기에 모든 것을 챙겨 회의실로 들어섰다. 거대한 테이블 위로 그녀는 자신의 가난하지만 소중한 꿈의 조각들을 펼쳐놓았다. 낡아서 페이지가 너덜너덜해진 스케치북 색이 바랜 1000조각들,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찍은 낡은 흑백 사진 한 장. 권지혁은 아무 말 없이 그녀가 늘어놓는 물건들을 지켜보았다. 그의 옆에는 법무팀장이 배석하여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다. 설명해보세요, 신다운 씨. 이 디자인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딱딱했지만 이전과 같은 노골적인 적대감은 사라져 있었다. 다은은 심호흡을 하고 자신의 디자인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자신의 전문 분야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자 그녀의 목소리에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열정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이 디자인의 시작은 이 사진입니다. 그녀는 낡은 흑백 사진을 집어들었다. 사진 속에는 어린 소녀와 젊은 엄마가 야생화가 가득 핀 들판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다. 돌아가신 제 어머니세요. 어릴 적 여름방학이면 어머니는 저를 데리고 시골 외할머니 댁에 가셨어요. 그곳의 밤은 도시와는 전혀 달랐어요. 하늘에서는 별이 쏟아질 것 같았고 마당의 풀벌레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렸죠. 그리고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시던 달맞이 꽃이 마당 가득 피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스케치북을 펼쳐 보였다. 그곳에는 어린아이의 솜씨로 그려진 삐뚤빼뚤한 꽃 그림들이 있었다. 그녀가 지금의 자수 패턴으로 발전시킨 바로 그 야생화였다. 이 드레스의 실루엣은 어머니가 즐겨 입으시던 원피스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은은한 광택에 실크 원단을 선택한 이유는 그 여름밤의 달빛을 표현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모든 디테일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어머니와의 추억입니다. 그래서 작품 이름도 한여름밤의 기억이라고 지은 거고요. 그녀의 설명은 도둑의 변명이 아니었다. 그것은 디자이너가 자신의 영혼을 작품에 어떻게 불어넣는지를 보여주는 진솔하고 감동적인 고백이었다. 그 이야기에는 임세리가 결코 흉내낼 수 없는 깊이와 진정성이 있었다. 오직 논리와 사실만을 믿었던 남자 권지혁은 난생 처음으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임세리에 세련되었지만 텅 비어있던 프레젠테이션과 신대운의 소박하지만 영혼이 담긴 이야기를 비교했다. 그의 의심은 이제 확신이 되었다. 진정한 창작자는 바로 눈앞의 이 여자 신대운이다. 하지만 그는 감상에 빠질 만큼 어리석지 않았다. 신다운 씨, 그가 입을 열자 대우는 긴장하며 입을 다물었다. 나는 당신을 믿기 시작했소. 하지만 내 믿음이 증거가 되지는 않아. 임세리 측은 이미 언론을 장악했고 그녀의 집안은 법 위에 군림하려 할 만큼 막강해. 이 싸움에서 이기려면 그들이 반박할 수 없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하단 말이오. 그의 톤이 바뀌었다. 더 이상 신문관이 아니었다. 전략을 짜는 지휘관의 목소리였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은 나와 내 팀을 위해 일하게 될 거요.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우리에게 줘. 모든 기억, 모든 스케치, 당신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사소한 디테일까지. 그 대가로 나는 셀레스트의 모든 힘을 동원해 당신을 보호하고 진실을 밝혀내겠소. 그는 대운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결의가 서려 있었다. 단 내 지시에 절대적으로 따라야 하고 나를 완전히 신뢰해야 할 거요. 할 수 있겠소. 대운은 할 말을 잃었다. 대한민국 패션계의 제왕이 자신에게 손을 내밀고 있었다. 그것은 구원의 동아줄인 동시에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 모르는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었다. 이 무자비한 남자의 손을 잡는다는 것은 자신의 운명 전체를 그에게 맡기는 것과 같았다. 두려웠다. 하지만 그녀에게 다른 선택지는 없었다. 그녀는 그의 차갑지만 단호한 눈 속에서 괴물이 아닌 진실을 향해 돌진하는 집요한 추적자를 보았다. 대은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상한 동맹이 맺어졌다. 억울한 누명을 쓴 롤렘과 그녀의 유일한 희망이 된 냉혹한 왕자.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용의자가 아니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한 그의 가장 강력한 비밀 병기가 되었다. 동맹이 체결된 후 신대운의 세상은 하루아침에 바뀌었다. 권지혁은 그녀의 안전과 원활한 업무 협조를 위해 셀레스트 타워의 가장 보안이 철저한 층에 개인 스튜디오를 마련해 주었다. 볕도 잘 들지 않던 좁고 낡은 옥탑방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최신 장비와 고급 원단들로 가득 찬 꿈의 공간이었다. 그녀는 평생 만져볼 것이라고 상상도 못했던 귀한 재료들을 마음껏 사용하며 증거 수집 작업에 몰두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다. 디지털 포렌식 자료만으로는 부족했다. 임세리의 막강한 변호인단은
그것을 얼마든지 조작된 증거라고 몰아붙일 수 있었다. 그들에게는 임세리가 디자인을 훔쳤다는 보다 실질적이고 물리적인 증거가 필요했다. 권지혁은 다음과 함께 공모전 마감 직전까지 그녀의 행적을 역으로 추적하기 시작했다. 물론 안 실장이 늘 몇 걸음 떨어진 거리에서 두 사람의 안전과 동선을 확보했다. 첫 번째 행선지는 동대문 원단시장이었다. 최고급 세단을 타고 한 번도 와본 적 없는 복잡한 시장 골목에 들어선 권지혁의 모습은 그 자체로 이질적인 풍경이었다. 그는 무표정한 얼굴로 익숙하게 가게들 사이를 헤쳐나가는 다은의 뒤를 따랐다. 바로 여기에요. 대은이 멈춰선 곳은 시장 구석에 위치한 작은 실크 전문점이었다. 가게 주인인 인심 좋은 아주머니는 다은을 보자마자 반갑게 그녀를 맞았다. 어머, 우리 다은 학생 아니야. 그동안 왜 이렇게 안 보였어?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인터넷에 이상한 소문이 돌던데. 그거 다 아니지. 그럼요, 사장님. 저 아니에요. 대은은 애써 웃으며 대답했다. 권지혁은 조용히 두 사람의 대화를 지켜보았다. 다은은 사장님에게 한여름 밤의 기억에 사용했던 은색 실크 원단에 대해 물었다. 아이고, 그럼 내가 똑똑히 기억하지. 우리 학생이 그 비싼 원단 사려고 몇 달 동안 돈 모은 걸 내가 아는데. 올 때마다 그 원단만 만지작거리면서 돌아가신 어머니와의 추억으로 달빛 같은 드레스를 만들 거라고 입버릇처럼 말했잖아. 사장님의 증언은 다은의 이야기에 힘을 실어주었다. 그때 사장님이 무언가 생각났다는 듯 무릎을 쳤다. 그러고 보니 이상한 일이 있었어. 대은 학생이 다녀가고 며칠 뒤에 아주 빼입은 어떤 젊은 아가씨가 와서 똑같은 원단을 찾더라고. 그러면서 혹시 최근에 어떤 학생이 이 원단으로 뭘 만드는지 아냐고 꼬치꼬치 캐묻는 거야. 꼭 뒷조사하는 사람처럼 말이야.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하니 그 아가씨 인터넷에 나온 그 임세리라는 디자이너랑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이것이 그들이 찾던 첫 번째 증인이었다. 안 실장은 조용히 사장님의 동의를 얻어 진술을 녹음했다. 다음 목적지는 다은의 옥탑방이었다. 좁고 가파른 계단을 올라 낡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권지혁은 잠시 할 말을 잃었다. 그의 미니멀리즘하고 차가운 세상과는 완벽하게 다른 가난하지만 치열한 열정으로 가득 찬 공간. 벽을 가득 메운 스케치들 달아빠진 재봉틀, 그리고 책상 한쪽에 놓인 먹다 남은 컵라면 용기. 그 용기 바로 옆에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드레스 디자인 스케치가 놓여 있었다. 그 극명한 대조. 권지혁은 처음으로 그녀가 어떤 환경에서 그토록 눈부신 재능을 피워냈는지를 목격했다. 존경심과 함께 그의 마음속에서 이름 모를 감정이 피어올랐다. 그들은 임세리가 커피를 쏟았던 그날 그녀가 남기고 갔을지도 모를 흔적을 찾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책상 밑 깊숙한 곳에서 반짝이는 작은 물체를 발견했다. 임세리가 하고 있던 명품 귀걸이 한쪽이었다. 그날의 소동 속에서 떨어뜨리고 간 것이 분명했다. 결정적인 증거는 아니었지만 그날 임세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조각이었다.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함께 증거를 찾는 과정은 두 사람의 관계를 미묘하게 바꾸어 놓았다. 권지혁은 세상의 비난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그녀의 꼿꼿한 자존심과 열정을 보았다. 그는 늘 자신에게 아첨하거나 자신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만 상대해왔다. 그녀의 꾸밈없는 순수함은 그에게 낯선 것이었고 그래서 더욱 그를 무장해 제시켰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작은 평소답지 않은 행동들을 하기 시작했다. 점심을 거르고 일에 몰두하는 그녀를 위해 최고급 레스토랑의 도시락을 주문해주거나 날씨가 쌀쌀해지자 안 실장을 시켜 그녀에게 어울리는 따뜻한 캐시미어 코트를 선물하는 시기였다. 대은 역시 얼음 왕자의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권지혁을 보기 시작했다. 그녀는 진실을 향한 그의 집요함과 놀라울 정도의 공정함을 보았다. 그리고 그의 깊은 외로움도. 그는 항상 일에만 몰두했고 사적인 삶이 없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녀는 그의 무자비함이 잔인함이 아니라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쌓아 올린 벽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다. 연민과 함께 어쩌면 그 이상의 감정이 싹트고 있었다. 감정의 변화가 뚜렷해진 것은 어느 날 저녁이었다. 두 사람은 다은의 옥탑방 주변 CCTV 영상을 분석하기 위해 셀레스트 타워의 어두운 모니터링 룸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몇 시간 동안 계속되는 고된 작업에 지친 대은은 자신도 모르게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스르르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잠이 들었다. 평소라면 타인과의 신체 접촉에 질색하며 몸을 피했을 권지혁이었지만 그 순간 그는 얼어붙은 듯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밀어내는 대신 그녀가 깨지 않도록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그는 잠든 그녀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자신을 둘러싼 폭풍우는 까맣게 잊은 듯 평온하게 잠든 얼굴.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그의 심장에서 예상치 못한 따뜻하고 간질거리는 무언가가 피어올랐다. 명백한 보호 본능이었다. 멀찍이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안 실장은 자신의 회장님이 보이는 관심이 더 이상 순수하게 업무적인 것이 아님을 깨닫고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집요한 노력은 결정적인 디지털 증거를 찾아냈다. 포렌식 팀이 다은의 낡은 노트북에서 삭제된 파일을 복구해낸 것이다. 그것은 공모전이 공고되기도 몇 주 전 다은이 대학 시절 은사님에게 보냈던 이메일의 초안이었다. 그 이메일에는 한여름 밤의 기억, 컨셉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초기 스케치가 첨부되어 있었다. 임세리의 그 어떤 주장보다도 앞서는 명백한 타임스탬프가 찍힌 증거. 아직은 결정적인 한방 스모킹 건은 아니었지만 전세를 뒤집을 수 있는 강력한 무기였다. 권지혁은 모니터에 떠오른 복구된 이메일을 보았다. 그리고 다시 희망으로 반짝이는 다은의 눈을 보았다. 그의 입가에 아주 희미하게 미소에 가까운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다. 가까워지고 있어. 그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어둠 속에 울렸다. 추격은 성과를 내고 있었고 그들의 위태로운 동맹은 어느새 서로의 마음을 두드리는 더 깊은 무언가로 변해가고 있었다. 권지혁의 수사팀은 이제 여러 개의 강력한 정황 증거들을 확보했다. 시장 상인의 증언 임세리의 귀걸이, 그리고 결정적으로 타임스탬프가 찍힌 이메일 초안. 이제 그들은 임세리가 범인이라는 것을 확신했다. 하지만 아직 부족했다. 그들에게는 그녀가 어떻게 디자인을 훔쳤는지를 증명할 결정적인 한방, 즉 스모킹건이 필요했다. 임세리 같은 부류의 인간들은 오만하고 자신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약점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돼. 권지혁은 수사팀 회의에서 냉철하게 말했다. 그의 분석은 정확했다. 팀은 임세리의 주변 인물들을 탐문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가장 유력한 용의자를 찾아냈다. 얼마 전 부당하게 해고당한 그녀의 전 어시스턴트 박윤아였다. 팀의 조사에 따르면 박윤아는 임세리의 온갖 잡무를 처리하며 그녀의 비밀을 가장 많이 알고 있을 인물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임세리 집안의 보복이 두려워 입을 굳게 닫고 있었다. 권지혁은 정면으로 접근하는 대신 덫을 놓기로 했다. 뱀을 굴에서 나오게 하려면 굴 입구에 불을 피워야지. 그의 지시 아래 안 실장은 의도적으로 언론의 정보를 흘렸다. 아주 신뢰도 높은 경제지를 통해 셀레스트 그룹 표절 논란 내부 조사 완료. 신대훈 디자이너의 결백 입증할 결정적 증거 확보. 곧 법적 절차 돌입 예정이라는 단독 기사가 터져 나왔다. 이 기사는 패션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고 임세리를 완벽한 패닉 상태에 빠뜨렸다. 셀레스트가 신대훈의 편에 섰다는 것은 권지혁이 무언가를 찾아냈다는 의미였다. 그녀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박윤아였다. 그 계집애가 입을 연 것이 틀림없다. 그녀는 즉시 자신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박윤아에게 전화를 걸었다. 네오 지금 어디야? 당장 만나. 하지만 박윤아는 이미 권지혁의 사람들이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었다. 셀레스트 법무팀은
박윤아에게 완전한 신변 보호와 함께 그녀가 업계에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겠다고 약속하며 설득에 성공한 상태였다. 박윤아는 떨리는 손으로 권지혁의 팀이 미리 준비해준 녹음 장치가 연결된 휴대폰의 통화 버튼을 눌렀다. 세리 애씨, 저 이제 할 말 없어요. 이 배신자 같은 게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감히 내 뒤통수를 쳐. 너 내가 시켜서 신대훈 작업실 근처 CCTV 지우고 걔 노트북에서 파일 빼내온 거 잊었어. 너도 공범이야. 궁지에 몰린 임세리는 이성을 잃고 모든 것을 스스로 자백하고 말았다. 그녀가 박윤아를 협박하고 회유하는 모든 내용 디자인을 훔친 구체적인 방법까지 전부 고스란히 녹음되었다. 그들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스모킹건이 제 발로 걸어 들어온 순간이었다. 동시에 코너에 몰린 임세리는 마지막 발악을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집안이 가진 언론 권력을 총동원하여 신대훈을 향한 가장 비열하고 잔인한 공격을 감행했다. 다음 날 아침 한 인터넷 연예 매체에 신대훈의 과거를 파헤치는 악의적인 기사가 대서특필되었다. 그녀가 고아라는 사실 학비를 벌기 위해 유흥가 근처의 술집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가 남긴 작은 빚까지. 모든 사적인 정보가 대중에게 공개되었다. 기사는 이 모든 사실을 교묘하게 비틀어 그녀를 성공을 위해서라면 몸을 파는 것도 마다하지 않을 돈의 굶주린 야심가로 매도했다. 표절 논란이 그녀의 전문성을 공격했다면 이 기사는 그녀의 삶과 인격 자체를 더럽히고 짓밟았다. 신대훈은 자신의 스튜디오에서 그 기사를 읽고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그녀의 재능을 향한 공격은 견딜 수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달랐다. 이것은 그녀의 가난을, 그녀의 상처를, 그리고 돌아가신 부모님의 기억까지 모욕하는 행위였다. 그녀는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다. 이긴다 한들 무슨 소용인가. 이미 자신은 온 세상 사람들에게 걸레 같은 여자로 낙인 찍혔는데 어쩌면 그냥 이대로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나을지도 모른다. 그때 스튜디오 문이 열리고 권지혁이 들어왔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그녀와 그녀를 둘러싸고 흩어져 있는 악의적인 기사들을 보았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에게 다가가 그녀의 눈높이에 맞춰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다. 그것은 그녀를 향한 분노가 아닌 그녀를 이렇게 만든 세상을 향한,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꾸민 임세리를 향한 서늘한 분노였다. 다효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제가 이겨도 사람들은 저를 계속 이렇게 기억하겠죠. 권지혁은 그녀의 넋두리를 가만히 듣고 있었다. 그리고는 평소에 그답지 않은 따뜻하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들이 당신의 과거를 공격하는 이유는 당신의 미래가 두렵기 때문이야. 그는 그녀의 떨리는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다. 그러니 절대 그들이 이기게 두지 마. 그리고 내가 그렇게 두지 않을 거야. 그는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방금 확보한 임세리의 협박 전화 녹음 파일을 그녀에게 들려주었다.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임세리의 목소리는 그들의 승리가 바로 눈앞에 와 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이게 우리가 가진 칼이야. 내일 이 칼로 모든 것을 끝낼 거야. 그러니 오늘 밤은 울어도 좋지만 내일은 누구보다 당당하게 고개를 들어. 당신은 승리자가 될 거니까. 그의 확신에 찬 목소리와 흔들림 없는 눈빛은 절망의 늪에 빠져있던 다현을 끌어올리는 강력한 힘이 있었다. 그의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그것은 약속이었다. 대우는 그의 손에 들린 휴대폰과 자신의 어깨를 감싸고 있는 그의 손을 번갈아 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눈물을 닦았다. 절망으로 가득 찼던 그녀의 눈에 차가운 결의가 다시 피어올랐다. 마지막 전투는 내일 셀레스트 드림의 최종 수상자를 발표하는 화려한 갈라 파티에서 열릴 것이다. 그녀는 이제 준비가 되었다. 권지혁은 다시 일어선 그녀를 보았다. 그는 더 이상 상처 입은 피해자가 아닌 자신의 왕좌를 되찾을 준비를 마친 여왕을 보고 있었다. 모든 판은 짜였다.
이제 마지막 막을 올릴 시간이었다. 셀레스트 드림의 최종 시상식이 열리는 갈라 파티의 밤. 대한민국 패션계의 모든 별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화려한 드레스와 값비싼 보석들, 진심 없는 미소와 은밀한 탐색전이 오가는 이곳은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전쟁터였다. 그리고 오늘 밤 이 전쟁터의 가장 큰 화두는 단연 신다운과 임세리의 표절 스캔들이었다. 사람들은 셀레스트와 권지혁이 이 전대미문의 스캔들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지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었다. 행사장 입구에 섬광 같은 플래시 세례가 터졌다. 신대훈이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그녀는 더 이상 초췌한 피해자의 모습이 아니었다. 권지혁의 지시로 파견된 셀레스트. 최고의 스타일리스트 팀의 손길을 거친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그녀의 강인한 내면을 완벽하게 표현해주는 심플하고 우아한 검은색 드레스. 그것은 그녀가 직접 디자인한 옷이었다. 수많은 속삭임과 노골적인 시선들 속에서 그녀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허리를 꼿꼿이 편 채 당당하게 레드카펫을 걸었다. 그녀의 등장은 그 자체로 나는 무너지지 않았다는 선언이었다. 잠시 후 임세리 또한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피해자를 연기하며 동정심을 유발하는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만만했다. 어제 터뜨린 신대훈의 과거사에 대한 기사가 대중의 동정 여론을 자신에게로 완전히 돌려놓았다고 믿었다. 이제 이 지긋지긋한 싸움도 끝나고 영광의 트로피는 자신의 것이 될 터였다. 마침내 시상식이 시작되고 여러 부문의 시상이 끝난 후 모두가 기다리던 대상 발표의 순간이 다가왔다. 무대 위의 사회자는 긴장감을 고조시키며 심사위원단의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2025년 셀레스트 드림 대상 수상자는 한여름 밤의 기억 컬렉션의 임세리 씨입니다. 예상했던 결과였다. 거대한 스포트라이트가 환하게 웃고 있는 임세리의 얼굴을 비추었다. 장내에서는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다. 어떤 것은 진심으로, 어떤 것은 마지못해 치는 박수였다. 임세리는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우아한 자태로 무대를 향해 걸어갔다. 그녀의 완벽한 승리. 그녀의 발밑에 쓰러진 신대훈의 꿈을 밟고 올라서는 영광의 순간이었다. 그녀가 무대 중앙에 서서 사회자가 건네는 황금빛 트로피에 손을 뻗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잠깐만요. 박수 소리를 가르는 조용하지만 모두를 얼어붙게 만드는 목소리. 모든 사람들의 고개가 소리가 나는 곳을 향해 돌아갔다. 무대 한쪽의 어둠 속에서 권지혁이 천천히 걸어 나오고 있었다. 그는 경악한 사회자에게서 마이크를 건네받았다. 그의 등장에 시끄럽던 장내는 물을 끼얹은 듯 순식간에 정적이 흘렀다. 권지혁의 얼굴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는 임세리를 경멸 어린 시선으로 한번 훑어본 뒤 장내를 향해 입을 열었다. 이 트로피의 주인을 결정하기 전에 온 세상에 먼저 밝혀져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무대 뒤에 거대한 스크린이 환하게 켜졌다. 그리고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첫 번째 화면은 복잡한 코드로 가득 찬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였다. 임세리의 파일이 신대훈의 원본을 복제한 카피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데이터. 두 번째 화면은 동대문시장 원단 가게 사장님의 인터뷰 영상이었다. 우리 다은 학생이 몇 달 동안 돈 모아서 그 원단으로 어머니 생각하며 드레스 만들 거라고. 그녀의 증언은 생생했다. 세 번째, 다은의 작업실 책상 밑에서 발견된 임세리의 귀걸이 사진이 클로즈업되었다. 네 번째, 신대훈이 공모전 발표 수주 전에 은사님께 보냈던 한여름 밤의 기억. 컨셉이 상세하게 담긴 이메일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명백한 타임스탬프가 찍혀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피날레. 너 내가 시켜서 신대훈 작업실 근처 CCTV 지우고 걔 노트북에서 파일 빼내온 거 잊었어. 너도 공범이야. 장내의 최고급 스피커를 통해 임세리 자신의 목소리가 그녀가 전 어시스턴트 박유나를 협박했던 그 목소리가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행사장은 그야말로 폭탄이 터진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경악에 찬 숨소리 충격적인 수군거림, 그리고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져 나왔다. 임세리는 무대 중앙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승리감으로 가득 찼던 얼굴은 이제 순수한 공포와 불신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녀의 완벽했던 세상이 수백 명의 눈앞에서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조작이야, 거짓말이야. 그녀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지만 그녀의 비명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지는 자신의 목소리에 처참하게 묻혀버렸다. 권지혁의 목소리가 혼돈을 가르며 마지막 판결을 내렸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단호했다. 셀레스트 드림 공모전의 진정한 대상 수상자는 한여름 밤의 기억의 진짜 주인, 신다은 씨입니다. 그는 객석의 맨 앞줄에 앉아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다은을 향해 손을 내밀었다. 새로운 스포트라이트가 그녀를 비추었다. 대은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리고 넋이 나간 채 굳어있는 임세리를 지나 무대를 향해 걸어갔다. 그녀가 무대에 오르자 처음에는 망설이던 박수 소리가 점차 커지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우레와 같은 기립박수가 되어 행사장 전체를 뒤흔들었다. 정의는 조용한 법정에서가 아니라 그녀가 그토록 꿈꾸던 세상의 가장 밝은 불빛 아래에서 실현되었다. 대우는 권지혁이 내민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길고 길었던 전쟁의 끝. 그리고 이것은 두 사람의 완전한 승리였다. 갈라파티에서 벌어진 극적인 진실 폭로는 대한민국 패션계 전체를 뒤흔든 거대한 태풍이 되었다. 다음 날 모든 신문과 방송은 롤렘의 눈물, 진실의 빛을 보다와 같은 제목으로 신대훈의 기적 같은 명예회복을 대서특필했다. 대중의 여론은 180도 뒤집혔다. 임세리를 향했던 동정은 경멸과 분노로 바뀌었고 신대훈을 향했던 비난은 안타까움과 열광적인 응원으로 변했다. 임세리의 몰락은 신속하고 처참했다. 권지혁의 지시를 받은 셀레스트 법무팀은 지적재산권 도용 사기 그리고 명예훼손 등 가능한 모든 혐의를 적용하여 그녀를 고소했다. 그녀의 막강했던 집안조차도 온 세상에 공개된 명백한 증거와 셀레스트라는 거대 기업의 총공세 앞에서 딸을 보호해줄 수 없었다. 그녀는 패션계에서 영구히 퇴출당했고 오랜 시간 동안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신세가 되었다. 오만함이 불러온 파멸이었다. 폭풍의 밤이 지나고 무대 위, 권지혁은 우레와 같은 박수 속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다은에게 직접 대상 트로피를 건넸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짧지만 강렬한 연설을 했다. 오늘 밤 우리는 단순히 한 명의 우승자를 가린 것이 아닙니다. 셀레스트는 진정한 재능이 거짓과 음모에 의해 짓밟히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한 것입니다. 창의성의 가치는 그 무엇보다 소중하며 우리는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 것입니다. 그의 연설은 위기에 처했던 셀레스트의 이미지를 진정한 재능의 수호자로 완벽하게 바꾸어 놓았다. 그리고 그 중심에 선 신대훈은 이제 동정의 대상인 롤렘이 아닌 시련을 이겨낸 천재 디자이너로 모두의 뇌리에 각인되었다. 다음 날 대우는 셀레스트 타워에 마련된 자신의 공식적인 대상 수상자 사무실로 첫 출근을 했다.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고 권지혁이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두꺼운 계약서 파일이 들려 있었다. 그는 다은의 앞에 두 개의 계약서를 내려놓았다. 하나는 셀레스트 드림 우승자에게 주어지는 정직원 채용 계약서였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완전히 새로운 내용의 파격적인 제안서였다. 이것이 원래 당신에게 주어져야 할 계약서요. 셀레스트의 수석 디자이너 중 한 명으로 일하게 되겠지. 그는 첫 번째 파일을 테이블 한쪽으로 밀어놓았다. 그리고 이것은 내 개인적인 제안이요. 그가 두 번째 파일을 그녀 앞으로 내밀었다. 그곳에는 독립 크리에이티브 레이블 런칭 및 운영에 관한 파트너십 계약서라고 적혀 있었다.
셀레스트의 자본과 유통망을 지원받지만 디자인과 운영에 관한 모든 권한은 전적으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에게 위임되는 파격적인 조건이었다. 그리고 그 디렉터의 이름 칸에는 신대은이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당신이 셀레스트라는 거대한 시스템의 부품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아. 당신은 당신만의 세계를 창조할 능력이 있어. 나는 당신이 내 밑에 직원이 아니라 나와 동등한 파트너가 되기를 바라오. 이것은 단순한 사업 제안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재능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존경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들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마지막 비즈니스라는 장벽이 이 순간 완전히 허물어지고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속내를 조금 드러냈다. 이번 조사가 단지 회사를 지키기 위해서만은 아니었어. 나는 진정한 재능이 거짓에 의해 파괴되는 것을 그냥 보고 있을 수 없었어. 그것이 그의 방식대로 하는 서툴지만 진심 어린 고백이었다. 대우는 그의 제안서를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옥탑방의 겁에 질린 소녀가 아니었다. 지독한 시련은 그녀를 강철처럼 단련시켰다. 그녀는 이제 더 강하고 더 자신감 있는 여자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파트너로서 잘 부탁드립니다. 권지혁 대표님. 그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롤렘의 이야기는 끝났다. 왕자의 구원을 받는 수동적인 공주가 아니라 자신의 재능과 의지로 스스로의 왕국을 건설할 여왕의 시대가 시작된 것이다. 몇 달 후 서울 패션 위크. 가장 뜨거운 관심 속에 셀레스트가 후원하는 신규 레이블 데이윤의 데뷔쇼가 열렸다. 쇼의 테마는 한여름 밤의 기억, 그 후 After a Midsummer Night's Memory. 쇼는 한 편의 동화처럼 아름답고 강렬했다. 시련을 이겨낸 야생화가 마침내 만개하여 거친 들판을 넘어 화려한 왕관이 되기까지의 서사가 담긴 컬렉션은 모든 관객과 비평가들로부터 극찬을 받았다. 쇼의 피날레 모든 조명이 집중된 런웨이의 끝에 디자이너 신대훈이 섰다. 쏟아지는 기립박수 속에서 그녀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객석의 맨 앞줄 권지혁이 그 누구보다 따뜻하고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더 이상 차가운 CEO의 눈빛이 아니었다. 쇼가 끝난 후 소란스러운 백스테이지. 뒤편의 조용한 공간에서 두 사람은 마주섰다. 추가하신 디렉터, 완벽한 쇼였어. 감사합니다, 대표님. 덕분입니다. 그는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그리고는 그의 세상의 온기를 그리고 진실을 다시 가져다 준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당신이 내 세상을 바꾸어 놓았어. 그의 나지막한 고백의 대우는 환하게 미소 지었다. 차가운 도시의 밤하늘 아래 롤렘의 재투성이 옷은 가장 눈부신 드레스로 바뀌었다. 그리고 그녀의 곁에는 그녀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고 그녀가 스스로 빛날 수 있도록 지켜준 단 한 사람, 그녀의 왕자가 함께 서 있었다. 그것은 사업과 인생 모두에서 함께할 두 사람의 새로운 새벽이었다.